가까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대 혼합학과의 김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나오나요? 네, 잘 들립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어, 고봉 문집 강독의 한 과정에서 저희가 고봉 문집과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특강을 2회 준비를 했습니다. 문집 강독 그 자체도 대단히 중요한데 또 실상 문집 강독을 하다 보면은 또 어려운 점도 없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문집 강독 내용을 한번 정리도 할 겸 그리고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의미들을 뭐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루긴 했었을 겁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강의를 통해서 정리하는 방식은 어떨까 싶어서 두 차례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특강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고봉 문집을 강독하면서 지금 논사록 부분도 일정 부분 지금 읽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그 고봉 문집과 관련해서 특히 논사록이라고 하는 그 텍스트와 관련해서 고봉이 가지고 있었던 사유 그리고 어떤 지향, 태도, 관점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강의의 제목을 논설학과 시대 정신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논설록이 주는 그 의미, 막중한 의미가 단지 이 어떤 그 특정한 몇몇 사람들의 논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이해하고 또 그 시대를 어떤 방식으로 그 바꿔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의 어떤 태도나 지향 의식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시대 의식이라고 하는,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한번 설정해 봤습니다. 저는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저런 어휘보다는 시대 감성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접근하면은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시대 감성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이렇게 썩 일반적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신이 주는 어떤 이념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관념적인 그런 형태보다는 시대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태도들 그리고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당위들을 그들의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발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삶의 모습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도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지점은 유학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과도 연동이 되는데 여기 오늘 그 온라인에 접속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그 유학과 관련한 그 사유와 감성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아마도 기존의 그 유학이라고 하는 그 학술 혹은 삶의 문화, 사상, 철학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계점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뭔가 계속 그 개발해 나가야 될 어떤 그 숙제
같은 것도 느끼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학이 우리 시대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점을 한번 고민해 본다고 한다면은 그 유학이 가지고 있는 비판적인 측면, 그러니까 비판성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테이고요. 그리고 실천성이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윤리성이라고 하는 측면, 비판성, 실천성, 윤리성, 이러한 측면들은 우리 시대에도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고봉 선생의 논사록도 단순히 고봉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560년대에서 70년대를 지나는 조선의 역사적 시간 속에서 고봉 기대승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그가 관계됐던 사람들이 만났던 세상, 그러한 세상 속에서의 어떤 이야기들, 그 지점들을 한번 이 시간에 짧게나마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고봉 기대승 선생은 그 자신이 살았던 시대를 과연 어떻게 사유하고 어떤 감각으로 실천적인 어떤 태도들을 모색을 했을까 하는 점을 먼저 저는 한번 물음으로 던져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022년 9월 30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급박한 문제들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셨다면 제가 질문을 한번 던졌을 터인데 그래요. 지금 온라인으로만 접속이 돼서 얼굴은 볼 수가 없고 마이크는 닫혀져 있어서 제가 질문을 던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과연 우리 시대에 가장 급박한 근무, 그 때에 맞는 그 때에 맞게 힘써야 될 일, 시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시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사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매우 불안정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상태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지점들을 현재 속에서 새롭게 모색해야 될까라고 하는 물음이 꼭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봉 기대승 같은 경우에도 바로 그런 지점들을 매우 예민하게 성찰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고봉 기대승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 공부하는 학인, 배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현재와 시대의 문제들을 결부해서 생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또한 지식인의 책무이기도 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한 시대에 대한 책무를 느끼고 그 시대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그 해결점을 모색하려고 했던 그러한 학인들, 우리는 조선시대의 그런 학인들을 선비사자를 쓰기도 하고 선비유자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한글 표현 속에서는 선비라고 이런 명칭으로 이제 굳어졌는데
선비라고 하면은 왠지 모르게 무언가 있을 듯한 음? 그러한 어떤 존재를 지칭한다고 하는 막연한 상상들이 언제부턴가 이렇게 유포가 됐어요. 그게 과연 사실일까? 저는 그 지점을 좀 의심합니다. 그래서 선비라고 했을 때 그 선비가 주는 그 어감이, 이 뉘앙스가 마치 아, 대단히 윤리적인 그리고 모범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듯한 것으로 한정될 수 있을까? 저는 그 지점을 좀 의심하기도 합니다. 제가 조선시대 유학을 공부하고 가르치지만은 선비라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획일적으로 고정되어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고정적인 어떤 상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지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는 있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심도 좀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조선시대 선비상의 어떤 다양성, 다양한 층위들이 재발견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연구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고봉 기대승도 우리가 도식적으로 알고 있는 우아한 선비의 어떤 모습, 이것으로서 다 대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봉 기대승은 분명히 정주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한 도학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천인심성 합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믿음으로 체계로서 갖고 있고, 그리고 성선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공자, 맹자의 그런 도를 추구하는 자로서 그리고 천리를 이 현실 세계에서 실현해야 한다라고 하는 책무를 진 그런 존재로서의 도학자, 그런 실천적인 삶을 살았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봉 기대승은 그런 도학자적인 삶에 더해서 매우 격정적인 어떤 문학지사의 그런 면모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가졌던 그 감정의 상태를 온전하게 제어하는데 좀 장애가 좀 있었던 그런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여러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는 그런 곤경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태계 이황 같은 경우에도 고봉 기대승을 대단히 아꼈지만은 그런 지점이 문제가 될까 봐 항상 경계를 하게 됐고, 그리고 1568년 이따가 보겠지만은 그때도 왕과의 대화, 선조와의 대화에서 고봉 기대승을 표현하면서 수렴이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고봉 기대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그 정형화된 그런 어떤 그 선비로서의 그런 모습, 삶의 태도를 가졌던 사람만은 아니었다. 대단히 아주 역동적인 그런 성정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한계가 많이 노출이 되게 돼요. 그 한계성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약성과 연결되겠죠. 약한 모습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기대승 선생은 그런 점에서
그 아주 한계적인 인간이고 위기의 인간이었지만은 그러한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가지고 스스로의 한계점들을 인정해내면서 그 한계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의 자기 노력을 대단히 충실하게 수행했던 분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고봉기대승은 완결된 어떤 선비라고 하는 우리의 기존의 통념 속의 존재가 아니라 되어가는 과정의 존재로서의 유자, 확인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점도 바로 이 논사록이라고 하는 글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자, 고봉 기대승이 살았던 곳이 바로 여기 우리 광주 지역이죠. 이 지도상에서는 지금 이 지도상에서는 이것이 대동여지도인데 1550년, 60년, 70년 이 시기에는 과연 이 지역이 여기가 광주 광역시, 지금의 행정구역 광주 광역시에 속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 속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 고봉 기대승이 살았던 지역이 현재 행정구역상에서 광주광역시에 편입이 되어 있어서 고봉 기대승에 대해서 광주에서 태어났다라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지금 현재 광주라고 하는 행정구역이 아니라 나주목에 속하는 지역에서 거주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처갓집도 나주 쪽에 이 씨들 집안하고도 이제 혼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기대승원이 광주 쪽 부분뿐만 아니라 이 바닷가 지역으로 영광 한평 쪽으로, 그러니까 한평 이 씨와 관련된 사람들과도 연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맥을 통해서 그 지역 사람들하고도 함께 교류하게 되는데, 특히 영광 지역과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외갓집이 그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주 강씨 집안에 그 외갓집이 이쪽에 있었는데 그 외숙이 문과에 급제를 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집안이 그 집안에서 이제 후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웅 강황 같은 인물도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고봉 집안과 진주 강씨 영암 지역 이 인물들과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봉 기대승이 광주에 내려오게 되면은 광주 쪽에 내려오게 되면은 외갓집 쪽 그리고 처갓집 쪽에서 많이 기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말년에 고봉 기대승이 자기의 독자적인 거주지를 가졌지만은 청장년기에는 아마도 처갓집이나 외갓집 인근 지역과 관련한 근처에서 아마 살았을 거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봉 기대승은 이쪽 길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바로 이제 장성이 있고 바로 이쪽에 태인, 정읍 쪽이 있겠죠. 그리고 쭉 올라가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한성, 서울 쪽이고 서울 바로 위쪽에 경기도 고양이라고 하는 곳은 행주 기씨들의 선영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봉의 그런 호도 그쪽과 대단히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제목이 이제 오늘 텍스트의 제목이 논사록인데, 그럼 논사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논담, 사려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논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논사지관이라고 하는 그 직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짧게 그냥 논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논사는 그 학술과 그리고 지도에 관한 그 다스림과 관련된 그 내용을 왕에게 자문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이 논사의 직임을 맡고 있는 관원들은 대부분 홍문관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홍문관뿐만이 아니라 대사관, 대사헌, 그다음에 대관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논사의 장관을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누구를 얘기하면 부제학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연을 총관장하는 사람을 논사의 장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맡고 있는 사람이 부제학이에요. 고봉기대승도 논사의 장관에 임명이 됐었어요. 그런데 취임은 하지는 않았었죠. 1571년에 부제학에 임명이 되는데, 이때는 고봉이 낙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태계 이황 같은 경우에도 부제학 자리를 역임했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논사는 바로 이 경연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논사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연에서 토론되어진 학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당대 현실의 정치, 사회, 경제와 관련한 제반, 통치에 관한 왕과의 문답, 신료들 간의 대화, 이런 것을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논사록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경연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왕 노릇하기는 정말 힘들었을 듯합니다. 우리는 조선시대 왕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그런 어떤 독재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지만은, 조선시대의 문관들은, 무신 관료들은 왕이 전행을 할 수 없게끔 끊임없이 공부를 함께 했어요. 왕이 신하들과 함께 사서나 기타 성리서 같은 것들을 놓고, 텍스트를 놓고 함께 읽어내는 겁니다. 강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 제대로 읽는지 안 읽는지 그것을 테스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경연에서의 강독 책무를 거의 주관하는 것이 바로 논사를 담당했던 관원들입니다. 그래서 홍문관의 관원들이 이걸 대다수 담당을 했다. 홍문관의 부제학 같은 경우에는 정삼품의 당상관이 이것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홍문관의 논사의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경연관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논사록에 포함되어 있는 그 발췌되어 있는 글들이 대략 지금 27편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발췌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논사록은 고봉기대승이 본인이 직접 썼다, 안 썼다? 쓴 책이 아닙니다. 고봉기대승이 출사한 이후에 왕과의 대화 속에서, 경연 속에서 참여를 했을 때 그 발언했던 내용들을 승정원 일기와 같은 그런 것에 이제 기록이 되는데, 그것을 그 기록되어 있는 내용 안에서 일부를 이제 뽑아내서 책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과의 대화는 모두 다 기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것을 훼손할 수도 없는. 왜 그러냐면은
왕과의 대화뿐만이 아니라 왕의 일거수일투족이 나중에 각 왕대의 일기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 실록이 그 방대한 텍스트가 만들어진 것들이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 현재는 대통령 기록과 문서와 관련해서 기록관들이 있는데, 그래 얼마만큼 그것을 엄밀하게 다루고 있는지 참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란거리 속에서 특정한 이야기가 돌고도 있기도 하죠. 어쨌든 이 문서 관리는 대단히 엄격했고, 그 기록은 일정 기간 보관돼 있다가 그다음에 그 실록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그 기록들을 물에다 씻어 버리거나 그리고 태워 버리는, 그래서 없애버리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논사록은 고봉 기대승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기대승의 발언을 기록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연도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엑셀에다가 해서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1564년도에 이제 경연에 참여하게 됩니다. 고봉 기대승은 1558년도 식년시 문과에 급제를 하게 됩니다. 문과에 급제를 하는데 이때 사위로 네 번째로 이제 급제를 해요. 그래서 출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64년도부터 이제 경연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런 기록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기록을 잘 보시면은 이 1564년에서부터 66년 사이에 여기 기록이 없고요. 그다음에 67, 68, 69 이어지다가 69년에서부터 72년까지 이 사이에 기록이 없죠. 자, 이게 왜 기록이 없을까요? 그렇죠. 바로 기록이 없는 이유는 벼슬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겠죠. 경연관의 참여를 이렇게 기더슨 같은 그 학자적 관료는 그냥 두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기대승은 당대에 그 아주 알아주는 학술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탁월한 또 문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연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경연 기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경연에 참석할 물리적인 어떤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의 어떤 텀들은 우리가 그런 쪽에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없다고 해서 실제로 전혀 참여하지 않았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참여는 했지만은 이 논사록 텍스트를 뽑았던, 발췌했던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기록이 왜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벼슬을 안 했거나, 그리고 경연에 참여했는데 여기에 발췌되지 않았거나 하는데, 그런데 한번 이 논사록에 구성되어 있는 텍스트의 어떤 그 흐름들을 요 표가 아주 잘 보여주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뭔가 기대승이 중요한 발언을 심각하게 많이 했은 그러한 빈도수를 지금 이 숫자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사록을 그냥 아무 내용이나 뽑을 수가 없잖아요.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선정을 할 텐데, 여기 보면은 이 1567년, 1569년 요 두 해가 아주 주목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논사록의 전체 내용을 일단 보기도 전에 논사록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그 편수, 그러니까
그 기록의 어떤 시점들을 그 횟수만 봐도 이 해가 고봉 기대승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해였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포착을 할 수가 있죠. 알아챌 수가 있죠. 바로 1567년이 그랬고 69년이 특히나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논사록이 고봉 기대승이 직접 쓴 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은 그럼 누가 썼을까? 이 책에 대한 그 기록이 논사록 맨 마지막 부분에 써 있습니다. 논사록 상권과 하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하권 1572년 5월 1일자 표식이 되어 있는 날짜 표식이 되어 있는 그 문구 뒤에 보면은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윤경 임신 12월에 후학 예문관 검열 양천 허봉이 정원에서 상고하여 백견해다. 이 정원은 승정원 이런 얘기겠죠. 문서를 복원하는 곳입니다. 문서를 복원하는 곳에서 27건의 기사를 발췌해서 논사록 상하권을 묶어낸 겁니다. 이 기록과 관련해서 허봉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허봉은 어떤 인물이었길래 고봉의 발언을 발췌를 해서 논사록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엮었을까? 이거는 왕의 명령에 의해서 진행이 됐는데 그만큼 허봉이라고 하는 예문관 검열이라고 하는 직책의 신의 관원이 뭔가 그 발군의 실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허봉은 1551년생인데 바로 허엽, 허엽의 아들입니다. 양천어 씨인데 허엽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복형으로서 허봉이 있고 그다음에 동복의 허난설원이 동생이고 허균이 막내 동생이에요. 이 양천어 씨 아주 짱짱한 아주 집안의 아들입니다. 이 허봉은 외갓집에서 태어납니다. 외갓집이 강원도 강릉이에요. 그래서 허난설원과 허균은 강원도 강릉에서 지금 강원도 강릉시에 속해 있는 사천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강릉하고 아주 깊은 연관을 맺게 되죠. 자, 그럼 강릉하고 관계 있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율곡이가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오죽헌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는데 오죽헌에서 한 20리길 걸리는 그 북쪽으로 사천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허봉, 허난설원, 허균 이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허성은 그 이전에 태어나게 됐죠. 그래서 허봉은 율곡 이이와 대단히 아주 친한 추천계 아주 친한 관계,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었어요. 허엽도 마찬가지죠. 허균 같은 경우에도 율곡 이이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동인과 서인으로 구분될 때 이제 그러니까 살인에 의해서 살인 세력에 의해서 정권이 장악되는 이후 1570년 이후에 그러니까 정확히는 1567년 이후가 되겠죠. 이 동서 분당이라고 하는 형태가 이제 발발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역사가들은 1575년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만은 그 이전까지는 이 허봉이 율곡 이이 계열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율곡 이이도 마찬가지, 율곡 이이도 그 허봉뿐만 아니라
고봉 기대승과도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돼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왜 허봉이 이런 그 고봉 기대승의 그 경연에서의 발록을 기록할까? 그냥 단순히 허엽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고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고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고봉 기대승한테 아주 절체절명의 그 시기가 여러 번 더 한 세 차례 정도 있는데 그 첫 번째 아주 위난의 시기가 있었는데 1563년에 8월 달에 탄핵을 당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됐었어요. 그때 탄핵당할 때 함께 같이 탄핵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제 여기는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에 허엽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담 중론으로 사론을 해친다라고 하는 그런 혐의를 받으면서 그 훈구 척신 세력들에 의해서 탄핵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여기 삼척부사 허엽도 함께 탄핵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봉 기대승과 허엽이 그 뜻이 의기가 통했던 모양입니다. 바로 그런 인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허엽이 고봉 기대승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때 이제 관직에서 이제 석탈 관직에서 광주로 이제 낙향하게 되는 과정을 맞게 되는데 어떤 이런 정치적인 역경들을 함께 겪었던 그 허엽의 아들인 허봉이 바로 이 논사락을 쓴다라고 하는 것 재밌지 않습니까? 뭔가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논사록과 관련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출간이 돼야 되는데 논사록은 엮었지만은 이제 두 권을 엮었다고 그래요, 처음에. 이 당시에는 출간된 것이 아니라 필사해서 기록한 두 책이 있어서 하나는 왕에게 보고하고 하나는 고봉 기대승의 집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때 고봉 기대승은 이미 작고했죠. 고봉 기대승이 작고한 것은 1572년 11월 1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논사록이 작성된 것은 1572년 12월 달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필사본의 책인데 이게 그냥 집안에만 있는 게 안타까웠어요. 그거를 고봉 집안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게 해야겠다. 의논이 됐겠죠. 지역의 선비들도 아마 관련이 됐었을 겁니다. 문중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족들이 이 책을 출간을 하자라고 의견을 아마 모았을 터인데 그것을 바로 조찬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1630년 그러니까 1572년에 처음 발췌돼서 구성됐다가 근 60년 후에 근 60년 후에 선산에서 선산부사로 있었던 조찬안에 의해서 출간이 됩니다. 목판으로 인쇄가 되죠. 자, 이 책을 출간하는 것은 대단히 막대한 자금과 인력이 소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 문중에서 이걸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누가 하냐? 지방의 수령으로 이렇게 나가 있는 관련된 사람들이 주로 출간을 말합니다. 근데 그 지방 수령들도 잘 사는 고을의 수령이 돼야겠죠. 왜 그랬냐면은 조선시대에는 지방자치적인 그런 흐름들을 수령들이 그 예산 집행권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인쇄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조찬하는 고봉 기대승의 그 손서입니다. 손녀 사이가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고봉과 관계됐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은 바로 이 책이
허봉이 정원에서 상고해서 베껴 썼다라고 하는 요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고 그다음에 이것을 책으로 이제 출간하는 그 내용까지 발문에 이렇게 적고 있고요. 그리고 그 또한 작은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놨는데 조찬환이 논사록 소지에다 보면은 이때 기록한 문자가 당시 사관들이 창졸간의 일을 기록한 데서 번갈아 나왔으므로 글이 대부분 졸렬하고 난삽하여 답답하고 이게 잘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들은 있죠. 사관의 기록에 의해서 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 본인이 직접 기록했다면은 좀 더 다른 형태일 텐데, 그래서 고봉 전서에 관련된 그 기록과 한번 이렇게 연결해서 이 논사록의 텍스트를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조찬하는 그러한 인물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논사록의 이제 첫 편은 과연 그럼 어떤 내용일까? 첫 편과 맨 마지막 편이 항상 중요합니다. 이 첫 편에는 그 텍스트를 구성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뭔가 지향 의식이 탁 담겨져 있을 터인데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이제 그것을 총결하는 것 내용이 담겨져 있을 법도 합니다만은 바로 그 논사록 첫 편의 글은 명종 19년 1564년 2월 13일에 경연에서의 기록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논의됐던 내용은 바로 기대승이 언로의 개방 문제를 명종에게 강력하게 이제 건의하는 겁니다. 자, 이 명종이 이때 1564년에 명종이 이제 그 죽기 얼마 전이죠. 그런 상태에서 재변이 계속 일어나면서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나라에서의 통치와 관련되는 그 좋은 안들을 신료들에게 이렇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향촌의 사림들에게 유림들에게 그것을 올리라. 상소문을 올려라라고 이제 하는데 그거를 올렸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승이 아니 말을 올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면서 그것을 또 문제 삼게 되면 그걸 누가 말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언론은 항상 개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간언을 바치는 자가 비록 경솔한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임금께서 용납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어떤 사람이 그 자기의 말을 솔직하게 전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게 된다면은 이렇게 간언을 할 일이 있겠냐? 그러니까 왕은 자기한테 듣기 싫은 이야기, 비판이라도 들을 태도가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유주자들이 쓰는 간하는 글은 이런 시대의 비판, 그리고 왕의 통치에 대한 비판, 그리고 사회의 혁신에 대한 비판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선시대 유학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로 비판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들었었는데요. 그런 점들이 이런 글 속에 지금 남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논사록 첫 편이 작성된 이후 1566년 요 사이에 고봉 기대승은 몸이 아파서 광주에도 내려와 있다가 그리고 뭐 처갓집에도 가 있다가 그리고 영광에도 가 있다가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퇴계 이황과 만나지를 못합니다. 퇴계 이황과는 계속 편지로 주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신 교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퇴계 이황과 1558년 11월에 서울 서대문 퇴계 이황의 집에서 처음 만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때까지는 계속 편지를 주고받고요. 아까 1564년, 63년에 63년에 아주 위태로운 시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삭달 관직될 때 이 부분 이때 퇴계도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 고봉 기대승한테 자중자애하라고 함부로 나대지 말고 조심하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화가 또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퇴계한테는 있었어요. 그래서 퇴계 이황은 중앙 정치에서 물러나서 자기 향리 경상도 그 안동 옆에 예안이라는 곳에서 거의 학수를 닦으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전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봉 기대승한테도 너 빨리 벼슬 그만두고 낙향에서 공부나 더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시점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고봉 기대승은 그렇게는 하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이 기간 동안에 계속 출사를 하기도 하고 낙향하기도 하고 그 반복을 하다가 1567년이 이제 되면은 1567년이 되면은 새로운 조선사회의 변곡점이 이제 마련이 됩니다. 명종이 죽고 선조가 등극하는 그 시점이 이제 되게 돼요. 이 얘기는 뭐냐? 구세대, 구권력, 구정치와 새로운 정치가 이제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예비된 그러한 시기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1567년 6월 28일 명종이 죽고 여기에 이제 사자라고 그랬는데 왕을 잇는 자식으로서의 후계자가 대통령을 잇게 되죠. 그런데 이 왕을 대통령을 잇게 되는 이 인물이 바로 이제 선조로 등극하게 되는 그러한 인물인데 이 인물은 왕가의 직접적인 왕자가 아닌 반계의 혈통의 인물이 왕위를 잇는 아주 조선조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사가에 있던 인물인 그 선조를 왕으로 등극시키는 그런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명종에 비었던 인순왕후라는 인물과 인순왕후는 바로 청릉부원군 신강의 딸입니다. 심의겸의 누나이기도 한데요. 그러한 인물과 그 다음에 이준경이 영의정으로 있었는데 선조를 옹립하는데 아주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준경의 역할, 그 다음에 인순왕후와 관련된 그 심씨들, 청송 심씨들, 이 세력들이 선조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역할을 하고 실제로 이들의 관여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과연 구 시대가 끝나는 그런 지점에서 새로운 세대, 새로운 어떤 행위들이, 새로운 태도들이 새로운 왕의 통치 시기에 마련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관건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기회고 한편으로는 뭔가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1567년 그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퇴계 이황도 서울로 들어오게 됩니다. 문종이 죽기 전에 퇴계 이황을 계속해서 불렀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1567년 6월 무렵에 서울에 들어오게 돼요. 근데 바로 7월에 이제 6월 말에 그 명종이 죽게 돼서 만나보지는 못합니다만 어쨌든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고봉 기대승은 원접사의 종사관으로 그 명나라 사신을 대접하는 그런 일을 수행하다가 7월 달에 서울에 이제 들어오게 돼서 퇴계 이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567년에 10년 만에, 그러니까 1558년에 퇴계 이황을 11월 달에 처음 만난 이후에 두 번째로 1567년 7월에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이 만납니다. 그 만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아주 긴박한 논의가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새로운 시대의 아젠다를 뭘로 설정할 것이냐, 이전 시대의 과거의 그 폐해들을 어떻게 청산할 것이냐,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맞는 학술과 그리고 풍속의 교화를 위해서는 어떤 시책이 진행돼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지점이 조선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서울에 모여서 논의를 하게 되는 그 시기가 바로 1567년입니다. 그래서 1567년에 논사록에 많은 얘기가 이제 기록이 되게 되고, 그래서 1569년에 12건, 그 이후에 가장 많은 7건의 기록이 바로 1567년에 이제 작성되게 됩니다. 그 내용은 10분 쉬었다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쉬었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67년 선조의 등극과 관련해서 조선사회가 새롭게 이제 재편되는 그런 일종의 변곡점, 전환기, 이런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때입니다. 그런 자료들을 여러분한테, 그것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배포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논사록의 내용 해가지고 그 전체 내용을 제가 일자와 그다음에 주요한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4페이지짜리로 여러분들한테 전송했는데요. 이 자료는 이 자료는 이제 조금 있다가 전체적으로 이제 속도감을 좀 주기 위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자료와 관련한 문제를 한번 잠깐 좀 건드리고 좀 갈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 논사록은 어떤 자료를 주로 이제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고봉 문집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자료들을 한번 이렇게 출력을 해서 보면은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돼 있겠죠. 이렇게 원문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데,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은 그 책에 그 문집의 그 원문 텍스트를 보면은 그 중간에 이제 주기표가 있어요. 그 책이 언제 그러니까 그 출판된 책이 어떤 성격의 그 텍스트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면은 이 지금 논사록의 상하권의 구성과 관련해서 균질적인 텍스트 속에서 이것을 뽑아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는 그런 의혹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논사록 상권과 하권 그것이 이제 구성되는 과정 속에서 같은 해의 내용들이 이제 같은 해의 내용이 일부가 상권에 그다음에 일부가 하권에 이렇게 기록되는 편제되는 그런 과정을 겪거든요. 게다가 논사록 하권의 첫 번째 텍스트의 그 내용이 선조실록에 있는 그 기록과 일시가 다르다고 하는 점도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문집이나 글을 봤을 때 특히 뭐 오늘 우리가 고봉의 논사록이라고 하는 글을 보고 있죠. 그런데 이 글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글인데 과연 이 글이 이 정본의 그런 과정을 거친 글이냐 아니냐 이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어요. 정본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 기록이 오류 없이 제대로 맞게 편정되어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점들도 확인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사실은 전문적인 연구자들에 의해서 다 수행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책과 관련된 연구자들 혹은 이런 책을 펴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확인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지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려고 할 경우에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텍스트가 전부 100% 오류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먼저 그 판본과 관련한 내용들을 검토하는 그 작업을 해 보시는 그것을 먼저 권해드립니다. 예,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라든지 그리고 그 텍스트의 그 유통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의미성 그리고 장소성 이런 것들도 발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런 작업들을 힘들지만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요. 음, 제가 굳이 1567년이라고 하는 선조의 등극 시기, 그러니까 선조 1568년 6월 28일 날 명종이 죽고 선조가 왕위를 계속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시대에 의제들은 도대체 뭐였을까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논사록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고봉 기대승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지침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동시에 고봉 기대승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1560년대의 조선사회 동향을 이해하는 과정은 이후 1570년, 1580년 조선사회가 새롭게 나아가는 어떤 시금석을 마련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그 시기를 여러분들이 명확히 좀 나름대로의 이해들을 가지고서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지점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67년 7월에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이 서울에서 만납니다. 이 만남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봉과 퇴계의 그 장거리 편지, 서신 교환 이 과정이 이때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고봉과 퇴계 하면은 사단 칠정과 관련한 서신 교환, 왕복서 이것들을 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럼 딱 그것이 한 8년 정도에서 끝쳤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봉과 퇴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58년 고봉기대승이 문과에 급제를 한 이후, 문과 시험에 급제를 한 이후 그 축하 행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축하연. 그게 이제 11월 초에 벌어지는데 그걸 마치는 과정 속에서 퇴계 기항을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서울에 있었던 퇴계 기항을 가서 만나고 그러면서 퇴계 기항과 간단하게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학술적인 문제점들을 관련해서 얘기를 하죠. 그게 천명도와 관련한 얘기, 그다음에 사단 칠정에 대한 문제들이. 그 첫 만남 이후에 고봉 기대승은 이제 바로 고향에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 급제했던 그 축하연을 위해서 광주에 이제 내려오게 되고 그러면서 퇴계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헤어지게 되죠. 그게 이제 퇴계하고의 만남의 1558년 그때 끝이 되겠어요. 근데 그 이듬해 고봉기 대승이 이제 서울에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퇴계 유항이 경상도 예안으로 이미 내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 1567년까지 만나지 못하다가 1567년에 7월 달에 서울에서 이제 만나게 되면서 서로의 관심사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때 최고의 관심사는 뭐였냐면은 고봉이 퇴계 선생한테 퇴계 선생님 이 지금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시기인데 어린 왕이 지금 등극을 해서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되고 그걸 우리 신료들이 사하림 세력들이 이걸 뒷받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는데 퇴계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나요? 자기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라고 하면서 내려와 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고봉기대승뿐만 아니라 퇴계를 중심으로 해서 살인 세력이었던 그 세력들을 확산하려고 했던 일군의 신진 살인들이 대단히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퇴계 이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막 높아져요. 퇴계는 산세다. 그 세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시골에서 산속에서 자기 혼자만 자유롭게 사는 산세와 같은 존재다. 뭐 이런 식의 막 비난이 막 들리고 있답니다. 고봉 기대승이 이제 그런 얘기를 서울에서 들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봉 기대승은 그런 얘기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막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새로운 시기 안에서 당대 그 명사들이 서울에서 왕과 경연에서 이 새로운 방안들을 이제 토론을 하게 되죠. 그 토론의 과정 속에서 이제 고봉 기대승이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역할들이 기록에 이제 남는 것이 이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대단히 중요하게 부각됐던 문제가 중종에 의해서 그리고 명종대에 벌어졌던 참혹한 사화, 그 사화의 피해, 그 여진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이제 이 문제가 부각이 되죠. 자, 이 전 정권에서 행했던
그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그 다음 정권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 제스처를 또 취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선조는 자기는 앞선 왕조에서 했던 일에 대해서 자기는 왈가왈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빠져버려요. 책임을 안 지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하림 세력들이 그 문제를 계속 물고 들어줍니다. 그 손목에 섰던 인물이 바로 고봉 기대승이에요. 고봉 기대승은 기묘 명현들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기도 했었어요. 기묘 사화 때 목숨을 잃은 작은아버지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도 그렇고, 그리고 1563년도에 그 훈구 세력들의 일종의 역모를 꾸미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극적으로 살아남게 되잖아요. 허엽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윤두수 뭐 이런 사람들,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더 이상은 훈구 척신 세력들에 의해서 국정이 농단돼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과거의 잘못된 그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된다.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을. 그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이 결국 있어요. 기묘사화 때 희생되었던 인물들에 대한 추승과 복원, 신원과 복원, 그 신분을 회복해주고 관적을 다시 내려주고, 그리고 또 무도하게 대윤 소윤의 싸움 속에서 일어났던 을사사화의 피해자들, 그리고 을사사화와 연결되어서 일어났던 정미사환이 뭐 이런 1550년도까지 진행됐던 국척전 옥사의 피해자들, 그리고 거기에서 마치 공을 세웠다라고 해서 그 공신록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걸 빼앗을 것이냐,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이제 이게 논란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은 그런 시기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선 정권에서 했던 거니까 다 부정하고 새롭게 다시 깔아. 음. 선조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자기가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선조는 왕자 출신이 아니라 방계 혈통 출신에서 왕으로 등극한 첫 번째 여성. 그러니까 그 옆에 누가 있었냐? 이중경이가 있었고, 영의정. 이중경 집안이 엄청나게 그 당대의 그 명사들을 배출했던 광주 이씨입니다. 광주 이씨 집안. 경기도 광주 이씨 집안. 그러니까 이 이중경은 뭔가 선진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긴 했지만서도 집안 내력을 보면은 훈구 세력의 연장에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그 선조를 뒷받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명종의 왕비 인순왕후, 거기는 어디예요? 청송심씨 집안이라고 했잖아요. 청송심씨 집안은 바로 외척이 되는 거예요. 왕가의 외척이 되는 거죠. 그럼 척신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심의겸이 바로 척신 세력이 되는데, 가장 강력했던 훈구 세력 중에 한 세력이 광주 이씨 집안, 이중경 집안이었고, 한 집안이 왕가가 연결되어 있던 심의위험인데, 이 두 사람의 세력들을 과연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이게 신진 사림들의 가장 큰 지금 정치적인 어떤 싸움. 그래서 이 문제가 볼가지는 것이 바로 동서분당이라고 하는 형태로 드러납니다. 이준경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신진들을 싸가지 없다,
버릇없다, 버르장말이 없는 뭐 이런 자들이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비판을 가하려고 할 때 이것을 이렇게 역공을 취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허엽 같은 사람이고, 심의겸이 왕과와 연결돼 있으면서 젊은 선비들, 신진살인과 연결고리를 맺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하는 것이 바로 김효원 같은 사람들, 영남사림을 중심으로 한 사람. 그래서 심의겸은 누구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냐면은 기호 쪽에 있는 인물과 연결, 파주 쪽 사람들하고 연결. 파주에 누가 있습니까? 우계성원이 있어요. 구봉숭이필이 있어요. 율곡 이이가 있어요. 그렇게 서인계열하고 이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동서분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 지점이 1575년도에 빵 터지지만은 1567년부터 이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그 학술과 정치 권력 간의 긴장 관계가 아주 혼재되면서 뭔가 그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 시기가 선조의 등극. 그러니까 새로운 왕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때 이제 뭔가 그 시대의 아젠다로 이제 설정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조광조에 대한 복권과 기묘살인을 신원이 문제예요. 이건 아주 강력한 문제였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관철을 시키는 거죠, 이 문제를. 그래서 김연현의 시비를 분명히 해라라고 하는 문제를 걸면서 도통의 문제까지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김효 명현, 조광조를 비롯한 김효 명현을 신원하는데 왜 도통의 문제를 엮어내느냐? 의아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도통이라고 하는 것은 도학의 계보학을 얘기하고요. 도학의 계보가 어떻게 되어 있냐? 누구의 할아버지야, 누구의 할아버지야, 누구의 할아버지야 이렇게 쭉 있는 족보처럼 도가 누구에 의해서 전수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보적으로 정립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학술 권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약한 정치적인 세력을 학술 권력을 통해서 담보하려고 하는 시도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세웠던, 반은 세웠고 반은 실패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1519년에 김효사화 때 목숨을 잃은 김효 명현들의 수장이었던 조광조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조광조는 자기의 학술 세계를, 도학이라고 하는 학술 세계를 학술로 정당화시키면서 그것이 하나의 권력을 지지하는 힘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스승인 김갱필을 문묘에 종사시키려고 했는데 그거를 충구 척신 세력들이 알아버렸죠. 그래서 그걸 반대해버립니다. 대신에 누구가 문묘에 종사되겠냐면은 포은 정몽주가 문묘에 종사됩니다. 그 포은 정몽주는 행의, 절의 이것으로서 유명했던 사람인데, 근데 여기에다가 학술까지 덧붙여가지고 문묘에 종사시킵니다. 그래서 문묘에 종사될 조건은 바로 뭐냐면은 행의와, 정당한 행위와 그리고 학술이 결부돼야 돼요. 학술은 바로 도학을 얘기하는. 여러분들은 그냥 도학이 뭔가 절의의 문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절의는 따로 있고 도학이라고 하는 학술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이 조선시대에 딱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암송시열과 정조임금이 이걸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데 누구냐면은 우리 지역의 하서 김민구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후대에 평가를 내리는데, 도학이라고 하는 학술, 이게 바로 성리학의 모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바른 행위, 로서의 의리, 그리고 거기에 좀 뭔가 자기의 지조, 절개를 지키는 절이 이런 것이 포함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뛰어난 문장이 또 필요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제대로 결합이 안 되면은 문명의 조사될 수가 없어요. 특히나 퇴계 이황 이후에 이제 인물에 대한 평가에서 도학의 학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돼요. 자, 그래서 조광조가 실패했던 것을 그것을 이으려고 하는 의식을 가졌던 것이 바로 고봉기대승이고, 고봉기대승은 그 이으려고 하는 학술적 권력의 힘을 바로 도통이라고 하는 계보를 통해서 마련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도통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조광조뿐만 아니라 김여사림을 신원시키는 그런 얘기는 결국 무도했던 국정농단 세력들에 대한 배제,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제대로 진행됐을 때 바로 훈구 척신 세력들이 이제 제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67년 7월, 8월, 9월, 10월 이때는 훈구 척신 세력과 훈구 세력과 척신 세력 그리고 신진 세력이 같이 한 장에서 경쟁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훈구 척신 세력이 약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왜 그러냐면 그들이 기득권자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해보려고 하는 신진들은 이 현실적인 기반이 약해요.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자기들이 정권을 담당하면서 쌓아왔던 인맥과 경제력과 그리고 무언가 알 수 없는 어떤 기반들을 가지고 있던 정치 세력들, 이게 바로 훈구 척신 세력들이거든요. 그들은 어디까지 세력을 뻗치냐, 지역까지 쫙 내려 있어요. 중앙 정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자기들 세력들을 꼽기 때문에 그들을 극복한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싸움을 하는 게 선명성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데올로기 싸움을 이제 하는 것. 그 도구가 뭘로 설정되어 있냐? 바로 조광조에 대한 문제부터 김효 살인들을 복원해낸. 이게 바로 도학을 실천적인 도학을 현실화시키는 작업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바로 그 싸움에서 졌으면은 1570년대 이후에 아마 사림 세력이 정권을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제 많은 신진 사림 세력들이 일치단결을 했어요. 이때는 분열이 되지 않았어. 그래서 그 분열되지 않는 시기에 한 정점을 퇴계 이황으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퇴계 영향이 싹 빠져버리니까 젊은 사람들이 후퇴하고 분노를 했어요, 사실. 그래서 퇴계 이황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고는 있지만은 한편에서는 이게 뭐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들은 독자적인 어떤 의미들을 찾아내려고 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퇴계 이황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이 됐던 사람이 바로 고봉기대승입니다. 고봉기대승이 논설하고에서 등장하면서 기묘 명연들을 복원시키면서 또 하나 중요한 인물을 복원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을사사화의 희생자들을 이제 복원시키면서 거기에 누구를 끼워넣냐면은 바로 이연적을 끼워넣습니다. 회제 이연적. 옥산서원의 경주 옥산에 회제 이연적을 끼워넣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퇴계 이황이 회제 이연적을 학자로서 대단히 높이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회제 이연적은 무기택과 같은 논쟁을 수행했고 그 논쟁을 통해서 태극의 리라고 하는 그런 논의를 놓은 그런 성부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제 이연적은 뭔가
행위, 일상적 삶의 모습에서는 허점이 좀 계속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첩에 그러니까 그 자기 그 기생으로부터 아들을 낳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그 아들이 다른 사람 손에서 자라다가 나중에 아버지를 찾아오는 그런 과정도 있고 뭐 이런 아주 좀 뭐랄까 당대 그 사회 속에서는 조금 좀 지탄이 될 만한 그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퇴계 이현적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그 쉴드를 치고 보호막을 쳐줘요. 그러면서 회제 이현적을 이제 나중에 문명에 종사하게 되는데 그 이유로 그게 바로 뭐였었냐면은 바로 그 이유를 찾아보게 되면은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얘기 때문입니다. 바로 조선 성리학에서 그 이학이라고는 이에 대해서 중시하는 그런 사회 체계를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만들어내는 구축하는데 대단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회제 이현적이었어요. 그래서 회제 이현적은 태국은 리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리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의 실천적 노력이 바로 경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내용은 바로 퇴계 이항이 지키려고 하는. 자, 그러니까 퇴계 이항의 이런 생각이 고봉 기대승한테도 이어져요. 우리가 좀 유의 있게 보여야 될 것은 논설록의 그 내용 중에서 좀 유심히 볼 것은 어찌 보면은 퇴계 이황의 생각을 고봉 기대승이 일정 부분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점. 자, 그걸 뭐 부정적으로 꼭 볼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회제 이현적을 어떻게 대학자로 칠 수 있냐라고 비판하는 사람이죠. 행실이 아닌데 뭐 이렇게.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가 이 을사사화 때 그 공신록을 받는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그걸 다 다 삭탈해서 그 공신록을 다 회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퇴계 유황과 고봉 기대승은 주저주저합니다. 이따 보겠지만은 고봉 기대승의 어떤 개혁적인 그런 생각이 점점 좀 후퇴를 하게 돼요. 그게 왜 그랬을까 하는 점들도 한번 고민해 볼 지점인데 어쨌든 1567년에서는 이런 싸움들을 벌어지면서 새로 이제 정계가 이제 개편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다가 1568년에 태계 이황이 다시 서울로 들어오게 됩니다. 1568년에 서울로 들어오게 돼요. 선조가 계속 그 퇴계 이황을 불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퇴계 이황이 서울에 이제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고봉 기대승도 서울에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만났냐? 바로 경연에서. 자, 1567년까지는 고봉 기대승과 퇴계 이황이 딱 두 번 만났었어요. 그런데 1568년 5월 이후에 이제 서울에서 고봉 기대승과 퇴계 이황이 서로 이제 만나면서 경연에서 함께 경연에 참여하기도 하고 고봉 기대승이 퇴계의 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서울에 있는 집. 중간에 둘이서 만납니다. 아주 긴밀하게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과정이 구체적으로 고봉과 퇴계가 서로 만난 횟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고봉과 퇴계를 두 번밖에 안 만났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경연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고봉과 퇴계가 서로 편지를 교환했던 왕복서 거기를 다시 보게 되면은 1568년도의 편지 속에서는 둘이 긴밀하게 만났던 그런 기록들이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경연에서 고봉 기대승이 퇴계 이황을 선조에게 추천합니다. 퇴계 이황을 만나서 좀 제대로 좀 가르침을 받으세요. 이 시기는 음, 이 시기는 퇴계 이황이 선조에게 성악 10도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작성해서 이제 바쳤던 그런 시기인데, 그런데 퇴계는 자꾸 아프다고 해서 중앙 그 정계에서 빠지려고 자꾸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빠지면은 우리 살림 세력들이 뭔가 결집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그 요구 때문에 퇴계가 고향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러다가 고봉 기대승이 12월 6일 날 선조에게 저런 제안을 해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왕을 만나봐라, 뭐 이렇게 왕이 이제 만나보라는 그런 제안을 이제 하게 되면서 태계가 어, 선조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12월 6일 날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69년 3월 4일 날 선조가 이제 만나서 퇴계하고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 대화에서 바로 통유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돼요. 바로 논사로 1569년 3월 4일자에 기록되어 있는 통유.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게 이 지점이죠. 왜냐면은 수령 공부가 좀 부족합니다만은 이와 같은 고봉 기대승 같은 인물을 얻기도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퇴계 이항이 고봉 기대승을 통유로 추천했다, 이 사실만 알고 있는데, 퇴계 이항이 만나기 전에 이 자리를 주선한 사람이 누구였다는 걸 지금은 확인했죠. 바로 고봉 기대승이 선조에게 건의를 내려서 이런 만남의 자리가 일어난 겁니다. 뭐 다르게 해도 만날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고봉이 이 역할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고봉 퇴계가 이제 왕에게 고봉 기대승을 적극 추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 그리고 고봉 기대승을 이렇게 통유로 추천한 이유, 고봉 기대승이 분명히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통유다, 유학에 통달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 이건 단순히 학술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닌데, 고봉은 좀그 행위하는데 성정에 좀 문제가 있어서 지탄을 좀 받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술 때문에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얘기를 듣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서 사람들이 특이가 통유로 고봉 기대를 추천하자 깜짝 놀라게 됩니다. 퇴계가 사람을 저렇게 보지? 뭐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겠죠. 근데 퇴계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기대승에 대해서 퇴계는 선조에게 말하기를 그러한 문장 또한 쉽게 구할 수 없다라고 해서 고봉 기대승을 적극적으로 이제 변호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것이 고봉과 퇴계의 마지막 만남이에요. 여기서 헤어지면서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고봉 퇴계 이황이 1569년 3월 4일 날 여기서 왕과 만나고 바로 이제 한강가에서 이제 이별을 하게 되고, 고봉 기대승이 1570년 2월 달에 광주로 향합니다.
그리고 서로 헤어져 있다가 1570년 12월에 퇴계 이황이 서거를 합니다. 죽게 되죠. 그러면서 그 둘은 이제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만남이 어쨌든 저렇게 됐었어요. 네, 론사록에는 저것 외에도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 어쨌거나 그 기대승은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예민하게 그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었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 세금, 그 많은 세금에 대한 문제, 그것들에 대해서 과중하게 내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정책을 내놓기도 합니다만서도 한편으로는 개혁 자체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론을 펴는 이 앞전의 법제라든지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당장 함부로 그걸 뜯어 고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중론을 펴요. 그럼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긴 한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맞지 않는데 그걸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이냐. 상황 판단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의견이 갈리는 그룹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그룹이 율곡이의와 같은 그룹들이에요. 율곡이의와 같은 그룹은 이게 지금 말도 안 되게 지금 왜곡돼 있고 부당하다. 그럼 당장 고쳐야 되지 않겠냐. 그 고쳐야 되는 기준이 뭐냐. 백성들의 피폐한 삶이다. 그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백성들이 편하게 살게끔 만들어야 된다. 안민이다. 이것을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경장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고봉기 대승은 유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이런 태도는 퇴계 이황의 태도하고 유사하게 닮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고봉기 대승은 젊은 신료들한테도 사림들한테도 뭔가 이제 골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되는 것은 왕하고도 문제가 생겨요. 선조한테도. 선조가 자기의 생부에 대해서 뭔가 추승을 하려고 하는 작업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조는 명종의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명종을 이은 들여온 자식입니다. 왕통을 잇는 자식이에요. 명종의 자식이 아닌데 어쨌든 이었어요. 그러니까 생부는 이제 사가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가에 있는 아버지를 부모님을 아들로서 공양을 하고 싶은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방책들을 마련을 하는데 그거를 제안을 이제 거는 게 누구냐? 고봉기 대승이 옳지 않습니다. 예하게 예의 이론에 맞지 않는 겁니다. 하면서 제동을 걸어버려요. 자, 선조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럼 당신 말이 맞소.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뭐 이런 책들을 통해서 보면은 아 그렇게 하는 게 맞지를 않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자기는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인정의 측면에서 보면 내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인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솔직히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선조가 좀 고봉 기대승에 대해서 좀 삐딱한 이제 시선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하나 터진 것 중에 하나가 문소전의 왕의 위패를 모시는 문제인데 명종이 죽었으니까 명종의 위패를 모시는 건 당연한데 그런데 그 전에 인종의 위패가 연은전이라고 하는 임시 그러니까 종묘가 아닌 임시 보관소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인종을 모시게 되면은 명종을 종묘에 모실 수가 없어요. 꽉 차가지고. 그런데 명종은 선조에게는 자기 생부는 아버지만 아니지만 왕위를 잇게 한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선조의 입장에서는 인종이 가깝겠어요? 명종이 가깝겠어요? 그런데 기대승은 인종하고 명종을 다 같이 모셔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좀 참혹한 것 중에 하나가 명종대 문정왕후와 그 윤현영 일파가 인종을 종묘에 모시지 않은 거예요. 종묘에 모시게 되면은 명종이 죽으면 그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인종을 모시지는 않은 거예요. 그 논리를 형제가 왕을 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같은 핏줄인데, 그래서 한 사람만 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를 내세워서 인종을 지금 찬밥 신세로 지금 놓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기대승은 그게 옳지 않다, 이거는 강력하게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총대를 맨 것이 누구냐면 이중경을 비롯한 대신들이 그 앞대의 결정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신들과 이 문제로 또 갈등이 생기고 왕하고도 선조하고도 갈등이 생기고 하면서 기대승이 이제 사면초가에 이제 몰리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때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터지게 되는데 이 김계라고 하는 대신이 이 젊은 사림들이 너무 나댄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를 내세면서 그 조광조를 비롯한 김효 명현들 안에도 뭔가 좀 자기 이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 신료들이 나이 드신 그 대신들을 깔보면서 경원시한다. 신구 갈등을 부추기는 논의를 펴게 돼요. 그 대표자가 누구를 지키냐? 기대승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이제 기대승은 그냥 동네 북처럼 욕을 이제 먹게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젊은 신료들한테는 개혁적인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고 욕먹고 구세대들한테는 버릇없다는 것으로서 욕먹고 그러니까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기대승이 낙향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논사록의 마지막 내용은 바로 그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문묘 종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이거는 일부 그 예학 쪽에 대한 것들만 논의가 있는데 이 문묘 종사는 예학이 바로 학술 정치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대승의 얘기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먹혀들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하죠. 바로 저런 문제들까지도 이제 함께 터지면서 기대승은 이제 결국 낙향을 하면서 시골에 내려왔다가 1571년에 72년에 그 명나라에 외교 문서를 쓰는 그 문제를 인해서 다시 출사를 하고 그리고 대사관의 역할을 하다가 그 대사관의 역할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병을 얻어서 낙향하는 과정에서 1572년 11월 1일에 정읍 인근에 태임 인근에서 이제 사돈댁 김점의 집에서 이제 운명을 하게 되죠. 자, 그 과정이 지금 논사록의 마지막 부분에까지는 없지만은 그 직전까지 끝쳐 있어요. 그래서 1572년 5월 1일자로 이제 끝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논사록에 기록된 내용들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말은 바로 통유라고 하는 이 개념을 그냥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점이에요. 자,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볼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에 또 다른 어떤 정치적 이유, 학술적인 어떤 목적 이것이 있을 것이냐. 저는 이제 이 통유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는 퇴계 이황이
신구의 어떤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그 어떤 매개로서 고봉을 설정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 역할을 고봉 기대승이 과연 제대로 수행했을까? 수행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던 듯해요. 그 지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소기묘라고 하는 내용이 고봉 기대승한테 이제 붙게 되는데, 저 지점은 그럼 우리는 어떤 맥락으로 이해해야 될까라고 하는, 바로 논사록에서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소기묘와 같은 그런 굽히지 않는 어떤 의지와 저항성, 불굴의 용기,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저는 이게 소기묘라고. 소기묘의 그 고듬을 저는 곧을 직자로 쓰는 것보다도 올곧다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정자로 쓰고 싶어요, 사실. 그래서 고봉 기대승이 죽기 전에 떠나오면서 기세사라고 하는 세 글자를 넣었다고 그랬지만은, 그것을 다 묶어낼 수 있는 게 저는 이 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고봉 기대승에 대한 그 한마디를 정리하려면 저는 저 곧다라고 하는, 올곧다라고 하는 저 정자로 대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2시간 동안에 논사록에 대한 대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그 내용은 저 글자 하나로 저는 좀 정리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